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골방 세미나 2회 해방 전후사 인식이 두 번째로 공부할 건데요. 저는 사회를 맡은 박 선배. 네, 저는 백수 전 박사입니다. 저는 초짜입니다. 네.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가 공부했는데 여러 가지 재밌었던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러나 끝날 때 우리 초짜님 말씀대로 답답하고 좀 그랬던 마음이 있었죠? 네. 초짜님은 지난 1회 하시고 어떤 느낌이 더 크셨어요? 답답함이 또 이번 두 번째 챕터를 보면서 더 답답함이 쌓였달까? 네, 답답촉촉.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미군정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 요 파트를 할 거예요. 가장 고구마를 한 10개씩 막 퍼먹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특히 그 미군정에 관련한 이야기를 또 듣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미군정 포고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 포고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중에 대한 포고 및 명령은 현존하는 재관청을 통해 발표되는 것이다. 각자는 통상과 같이 생업에 전념하고 이기주의로 날뛴다는 등과 일본인 및 미 상륙군에 대한 반란행위, 재산 및 기설기관 파괴 등의 경고망동에 휩쓸린다든가 하는 행동은 이를 엄히 피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형시와 아무 변함없는 생활을 할 것이다. 이 포고문은 굉장히 좀 듣는 사람으로 기분 왕창 나쁜 거죠. 지금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쟁 일으켰는데 우리가 지금 독일군이 들어야 되는 소리 아닌가요? 저기 초짜님 어떠셨어요? 기분 나쁘죠. 아니, 왜 해방된 민족에게 또 미군정이라는 그런 미국식 민주주의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포고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포고문이 어떤 뜻이, 어떤 배경으로 보여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미군의 입장에서 이 한반도는 자기들이 일본 항복을 받아서 얻은 전리품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너네를 점령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어떤 우리 한국 민중에 대한 한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비하하는,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한국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점령자가 바뀐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의 구세주인데 왜 우리한테 이래? 왜 우리한테 이래? 이런 좀 뜨악한 게 있는 거죠.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그렇죠. 그 당시 같이 분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왜 분정을 한 거죠?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고, 네, 갑자기, 원래는 일본을 이제 분할 점령하려고 했었던 거고,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영국, 중국, 이렇게 4개국이 일본을 분할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버거우니까 소련에 계속 참전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소련이 막상 8월 6일부터 전면적으로 남하하기 시작하니까 만주 지나서 한반도까지 진입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급해진 거예요.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다 밀고 내려오면 이 문제가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제 38선을 가지고 서로 원래 명분은 무장 해제죠. 일본군 무장 해제. 그게 명분인 거예요.
그 무장 해제하면 떠나야지. 왜 남아서 3년 동안 점령을 하고 또 정부 노릇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갑자기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거고, 이게 분할이 되면서 더 이제 그게 심각해진 거고, 그리고 미소공동, 나오겠지만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뭐, 일단 임시정부를 딱 세워놓고, 그러면 바로 나갈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게 뭐 분할이 되면서 계속 꼬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이 3년 좀 넘게 있었잖아요. 3년 정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2년 11개월. 네. 그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미 군정은 군정을 하려고 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렇다고 보여야죠. 그러니까 군정을 정부 역할을 할 어떤 계획이라든가 목표가 없었던 거죠, 그죠? 예, 뭐 이제 뭐 일본이 이제 항복하면서부터는 그때는 이미 이제 그런 계획이 섰겠지만 이게 오래도록 준비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보면은 그 군정 시기의 그 혼란은 결국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뭐 목적은 남한을 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목적이라면 왜 군인들이 했을까? 전문가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저는 이제 진정 뭐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을 위함이 아니라 약간 편리하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 해만에 완전 의식화된 초짜리 날카로운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는 일본의 무장 해제였다.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있었던 건데, 미국이 3년 동안 유일한 남한의 정부를 참칭하면서 있어야 될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일본 관련한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들어본 바로는 미군이 그 일본이 점령지, 본토뿐만 아니라 이 식민지여도 이렇게 자 일본 왕이 전쟁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물고 놓고 나올 줄 몰랐대요. 격렬하게 싸울 거라고 예상했대요. 그래서 저 군대를 보내서 얘네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너무 놀랐대요. 자, 이제 끝! 그러니까 여기 총을 딱 놓고, 딱, 다 하고, 그게 그 천황이 조서를 발표하는 순간, 그게 이제 일본이 되게 특이한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일본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했으면서도 당최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대한제국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네. 그때도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하고 이제 전황이 점점 이렇게 치열해지면서 미국이 일본이라는 국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뢰를 줘가지고 쓴 책이 국화와 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일본 국민들의 어떤 이중성이라든가,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지금으로 보면 거의 그 일본에 대한 고전 정도로 지금 불리는 건데. 근데 그 국화와 칼은 실제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책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연구돼서 되었으나 실제로 그게 폭넓게 쓰여지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이후에 책으로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국무 관리자들은 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책은. 그러니까 그 책의 의도는 미국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이길 거라는 건 분명한 건데, 향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관계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거를 사실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연구 용역처럼 만든 책인데,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일본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정보가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미국이 사실은 2차 대전 개입할 때부터 온갖 군데 다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일본도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더 몰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점령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군정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미국식 민주주의나 또 미국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다 가짜는 거예요. 임정, 건준 다 뭐야, 다 이렇게 돼서 그 혼란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집단이 3년 동안 무려 아까 뭐 참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일한 정부 노릇을 하다 보니 거기서 뭐 적산불화라든가 이런 미군정의 여러 가지 앞으로 한국에 끼칠 다양한 잘못된 영향들을 거기서 발생하게 만들기도 하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시기에 가장 이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신탁통치라는 말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아마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정치적인 과정인데요. 신탁통치가 그 8.15 해방 당시에 나온 게 아니라 좀 그 전에 신탁통치가 나왔었죠. 예, 그게 43년인가요? 카이로 선언? 예, 하고 얄타 회담. 그래서 벌써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 영국, 처음에 이제 미국, 영국, 그다음에 중국의 장제스하고 삼국이 만나서 얘기할 때, 루스벨트가 이제 뭐, 한국은, 독립해도, 뭐, 40년 정도는 이 신탁통치를 받아야 된다. 저기 필리핀 보니까 거기 뭐 한 5, 60년 걸리더라. 한국도 한 최소한 40년은 걸려야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루스벨트의 생각인 거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정해진 바는 없었고, 그 이후에 뭐 심지어는 이제 45년 7월 달에 했던 카이로 선언에서, 저기 포츠담 회담에서도 거기 명확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다만, 가능한 빠른 시기에 독립시킨다. 뭐 이런 정도 언급만 있었던 거고, 실제로, 한반도, 한국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의논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탁통치가 이제 모스크바 삼성회의가 거기서 이제 처음 나온 건가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온 게?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미소 수뇌부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소련은 무슨 신탁통치를 하냐. 계속 입장이 그랬죠. 무슨 신탁통치를 하냐. 빨리 독립시킬수록 좋은 거지. 그래서 소련은 약간 자기들이 이제 기반 닦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 심어놔서. 김수희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오히려 없었죠. 왜냐면. 소련이요? 네. 왜냐면, 일본과의 휴전 상태였잖아요. 휴전 협정을 맺고, 그리고 그것을 파기한 게 45년 8월 달에 파기하고 전면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내려온 거, 그전에는 여념이 없어서, 왜냐면 그 서부에서 동유럽 그쪽에서 계속 독일군하고 싸우느라고 그 정도의 여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해서 얘네가 생각하고 말고 그럴 게 없었죠. 미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신탁통치를 하자고 하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결국 그 신탁통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 정치 집단들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게 어쨌든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5년으로 줄어든 거예요. 5년으로. 네. 근데 전 박사님, 그 신탁통치가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 보건데 한반도의 통일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제안은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하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정보라는 게 보면 그 시대적인 그 배경 속에서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년 12월 28일? 예, 그때 이제 삼성의 결정이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딱 했단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소련이 신탁 통치하자고 했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오보일 수도 있고, 오보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도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프레임을 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모스크바 3상의 결정 내용이 여기 어디? 모스크바 협정? 네. 97, 96, 97. 역시 우초자님 엄청 딱딱히 읽었나 보네. 네, 97쪽 보면 딱 이거잖아요. 1번이 저거예요. 신탁 통치가 아니야. 1번이 한국 민주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죠? 그게 첫 번째.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점령군, 사령부 대표들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의 민주적 재정당 사회단체와 협의를 한다. 그리고, 임시정부와 한국의 민주적 재단체의 참가 아래 한국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적 자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독립의 달성을 협력 원조하는 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공동위의 과제다. 조속히 2주 안에 그래서 회의를 개최한다. 이게 딱 결정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임시정부를 일단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신탁통치 문제는 그 임시정부하고 협의해서 뭐 필요하면 뭐 5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프레임이 완전히 잘못 짜인 거죠. 그렇게 의도했든 안 했든, 예, 그렇게 된 문제고, 이게 사실은 너무 아쉬운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적어도 45년 말, 그리고 46년 초, 요 시기에 있어서, 이게 좀, 그러니까, 46년 3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서울에서. 그때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어떤 분단을 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 이제 46년 넘어가면서 47년부터 이 동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이 점점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뭐 마샬 플랜 나가고 뭐 봉쇄 정책 나가고 막 이러면서 미국도 점점 쪽 동북아시아에서도 이거 소련의 영향을 차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점 굳어지면서 이게 더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단정으로 반일에도 우리 영향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프레임을 짰다면 정말 그때 당시에 한국 그 사람들은 이거 또 다른 식민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탁통치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마음 먹었을 것 같고, 네. 또 그렇게 프로파간다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신탁통치 안을 보면 좋았는데, 그러면 그 신탁통치 안에 대한 제 정치 세력의 입장들은 어땠는지 간단히 한번 해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반탁했죠. 그렇죠. 네. 전부 다 반대를 했죠. 이제 북한은 빼놓고 거기는 이제 어쨌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될 때까지 소련 입장에서도 빨리 임시정부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신탁통치를 하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정치 일정을 이렇게 나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신탁통치가 5년 동안 연합국이 관리한다. 이러니까 그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한국 민중의 입장에서는 뭐야 5년을 더 참으라고? 이렇게 즉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정서적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그 무슨 개벽타기 같은 소리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박헌영이 평양을 딱 가니까, 아니, 이게, 뭐, 실제 내용이 그게 아니야. 그렇게 내려와서, 실제 내용이 그렇지도 않고, 소련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니까, 선탁으로 딱 돌아서니까, 여기에 이제 또, 진영 간 대립이 이제 여기서부터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냥 진짜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과정을 좀. 근데, 이쪽 보면은, 그 당시 1945년 12월이면, 소련은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다 결성하고 다 한 거 아니에요? 다 먹었잖아. 임시인민위원회긴 한데, 다 먹었잖아. 예, 어쨌든 소련은 우리는 뭐 군정을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에서, 거기도 어쨌든 권력 공백은 누군가는 채워야 되니까, 그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어떻게 보면, 뭐, 남북이 일단 그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방식이 더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이제 뭐, 조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었지만, 남한에서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군정을 실시한 거니까, 그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조짜님 식탁 통치에 대해서 여기 나왔었는데, 네. 뭐, 사실 우리가 용어도 잘 낯설긴 한데, 만약에 초짜님이시라면 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 분명히, 저 같아도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 거 한다면은, 무조건 싫어. 무조건 싫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내용을 잘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내용을 잘 안 보고 진짜 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독립국으로서 존재할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말 이 루스벨트의 지론이 강대국의 후견 아래서 좀 민주적 제도를 교육하고 이런 수습기관이 있는 게 좀 현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네. 그래, 참 어려운 얘기인데, 네. 우리 예전에 지난 1회에서 김구 선생이 일본이 전쟁에 지기자, 통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외세에 의한 해방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외세에 의한 해방이어서 이 결정이 외세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신탁 통치를 격렬히 반대한다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그게 좀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근데, 다 아쉬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이게 쭉 남북 협상까지의 과정을 보면, 좌우합작 거쳐서 남북 협상까지 과정을 보면, 제가 이제 그 김구의 딜레마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김구의 딜레마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김구 입장에서 이 모스크바 상상회의의 결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가장 강력하게 반탁을 했고, 처음에는 몰랐어도 전 나중에는 알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미수공동위원회 개최되고 이럴 때는. 그리고 적어도 그와 동시에 결렬되면서 좌우합작이 46년 여름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때부터라도 사실 여기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관망했거든요. 관망하면서 그리고 이미 그때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온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못하다가 반토막 나겠다라는 건 얼마든지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관되게 그 47년에 다시 반탁운동을 횃불을 또 들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벽을 쓴 다음에 48년 거의 5월 10일 한 달 남겨놓고
그 38선에도 배고 죽겠다 무슨 헛소리 빡빡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일관되지가 않은 거야. 그 판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너무 이제,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이거를, 과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욕망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망친 책임이 김구한테는 없는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똑같이 저는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령 소련과 북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뭐 선동에 의해서 아니면 왜곡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럼 그 정도로 반탁이, 근데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쉽게 선동되잖아요. 그치. 예. 그러면 적어도 신탁 통치 문제보다는 어떻게 빨리 미소공에 협조해서 좀 임시정부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신탁 통치 문제는 그 이후에 서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 배제하고 서로 찬탁 반탁 가지고 새몰이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이런 이제 대립으로 치르다 보니까 퇴로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군정은 그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도 정부를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가장 믿었던 세력이었던 한민당이라든가 한독당 이런 세력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격렬히 반대하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제 공산당들이 찬탁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싫으니까 반대를 한 거 아닐까? 근데 이게 나는 인민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거는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논리적으로 신탁이 맞아.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 싫어. 일단은 우리는 식민지를 지겨운데 뭘 이런 마음이 들면 세상에 어떤 걸 갖다 놔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해야지. 예를 들면 그것을 못하는 지도자들이 그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루즈벨트가 처음에 40년 신탁 통치 얘기하고 그 이후에 쭉 진행된 부분이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플랜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5년이 된 거죠. 5년이 된 거고 미군이 한반도 전체를 무장해제를 해서 점령을 했든 소련이 점령을 했든 이랬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는 않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반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뭐가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군정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남한은 진짜 완전 도가니인 거야. 북한은 굉장히 단순한데 남한은 온갖 그리고 서울이라는 이 상징성이 있고 온갖 정치 집단이 거기서 임정도 이승만도 다 서울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복잡했어. 북한에서는 또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이 득세하니까 쫓겨내려와서 소문이 흉흉해지는 거지. 야 지금 이북은 난리 났다. 그러니까 극단적이 되는 거지. 그 상황에서 아마 미군정의 판단에도 금방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고, 그러면 어쨌든 뭔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그 파트너를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들하고 친한 쪽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승만은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픈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던 거거든. 그리고 국내 세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한민당 쪽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 키워주려고 했고, 또 중도 좌파가 됐든
강성 좌파가 됐든, 좀 좌파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정치 세력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민당 쪽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다 한민당, 김구, 이승만이 다 합쳐서 반탁을 소리 높여 외치니까 이게 참 아주 입장이 애매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또 미군정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고 나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중도 좌파. 물론 이제 그 좌우합작의 미국의 의도는 중도 좌파, 여운형 등 중도 좌파를 그 박헌영 이쪽하고 남로당이죠, 나중에 남로당하고 분리하는 갈라치기 전술이라는 측면이 더 많다고 보이는 건 분명한 거지만, 어쨌든 중도 우파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서 이 갈라치기하고 김구 이승만도 갈라치기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이제 실어주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여기에 뭐 힘을 전폭적으로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를 계속 가져간 거예요. 미국도 사실은. 미군정이 이제 그 애매한 스탠스가 생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런 역할을 할 정치 집단의 지도자들이 연속으로 암살이 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해방의 그 상황에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영원형도 있고, 또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송진우라든가 장덕수라든가 이런 한민당 계열이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로 암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극단주의자들만 남고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순서로 보면은 송진우가 맨 처음에 암살됐죠? 그 다음에 장덕수, 그 다음에 여운형, 이렇게 가잖아요? 여운형이 장덕수가 세 번째. 장덕수 세 번째. 여운형이 두 번째.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이 흐름은, 암살의 흐름을 보면 어떤 각 세력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죽음이고 그 세력의 몰락도 같이 연결되죠? 저는 이 일련의 암살에, 미군정이 개입됐다고 보기엔 좀 무리라고 저는 봐요. 이게 시기를 잘 봐야 되는 게, 송진우는 바로 모스크바 3상의 회의, 그게 공표가 12월 28일에 공표가 되고, 이틀 뒤에 죽거든요. 송진우가 그때 그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네, 조금 이제, 뭐, 그렇다고 적극 동의 이런 거보다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김구나 이승만이, 그리고 이제 한민당 세력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한민당 세력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김성수가 있긴 하지만, 김성수는, 뭐, 동아일보 때도 그렇지만, 좀 뒤에 물러나 있는 거고, 사실 그런 전면에 나선 건 송진우거든요. 3.1운동 때도 그렇고. 그럼 말하자면, 송진우의 위상이 한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민당 인사들도 생각이 다 다르죠. 편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송진우가, 어느 정도, 일단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약간 유보적 입장을 펴는 게, 당시로서는 이승만이나 김구 입장에서는 그게 달가울 리는 없었겠죠. 이제 그 타이밍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여운형이 암살되는 거는 바로 1년 반 정도, 47년.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거의 파장이 된 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좌우합작에 대해서 계속 모색을 하던 그 타이밍이고, 그리고 장덕수는 그해 말, 12월 2일인가요? 네. 한 5달 정도 뒤에. 이게 한민당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좌우합작을 하는 과정에서 한민당도 계속 배제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일단 밀소공동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해, 장덕수는 그런 입장이었죠. 일단 미수공동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반탁을 주장하자. 이런 입장을 장덕수는 한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보이콧 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서 우리가 반탁에 왜 반탁을 해야 되는지 식탁 정치를 우리는 도저히 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얘기를 어쨌든 해보자 이런 과정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합리적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결정적인 사안들이 죽어가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김구는 이미 정부가 수립되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364일 전에 6월 26일 날 1년 전에 암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고 아직까지도 누가 암살을 했냐, 암살의 배후에 누가 있냐, 굉장히 분분하고 이미 상당 부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민감한 문제죠 여전히. 우리 때는 다 이거 미군정 아니면 이승만이다. 권력의 화신 아닌가요? 자기 정적을 죽이는. 이렇게 본 측면이 있는데 첫째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의 화신이 아니었을까. 미군정이 침탁을 한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는 이 암살의 배후에는 권력의 화신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승만의 사주다. 네. 혹시 백이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저 야인 시대에 나오더라고. 까만 안경 쓰고. 네. 저도 야인 시대를 봤는데 이 백이사를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그다음에 저 대동사도 형평사 대동사도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무슨 회 이을 것도 있지만 우리 회사 할 때 사자 어떤 단체에 사자를 붙인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이사라는 게 중국의 장제스의 말하자면 테러 조직이 나무의사가 있는데 남색 옷을 입은 나무의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방해서 백이사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테러 조직이에요? 테러 조직이죠. 네. 극우 민족주의 테러 조직이죠. 극우민족주의. 근데 정말 이 4명의 암살에 백이사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승만인가? 근데 백이사는 김구와 관련성이 굉장히 많아요. 잠깐만. 너 지금 권 박사, 야 채널 지금 2회 방송 닫을래? 네.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브루스 커밍스 알죠? 네. 브루스 커밍스는 송진호 암살한 한연우가 백이사 단원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배후에는 김구가 있다라고 단정을 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 국무성 자료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적어도 여운형과 장덕수의 암살의 배후는 실제 실행한 건 백이사하고 그 뒤에는 김구가 있다. 네. 김구라기보다는 한독당, 신익회 이 관련성을 드러내는 문서들이 있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김구 암살 안두희는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 CIA 전신이라고 하는 CIC 거기에 비밀 요원이고 백이사에도 관련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증언들도 있고 요즘은 유튜브에 찾아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백이사가 사실은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제 활약을 못해요. 왜냐면 정식으로 정부가 수립되고
뭐 군이나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를 잡아가니까 이제 그렇게 뭐 암살 테러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가죠. 경찰이나 뭐 군이나 이쪽으로. 안두희가 그 군인이 됐잖아요.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승만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백이사는 말하자면 김구나 그 임정 계열 하고는 끈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체로서 유지가 안 됐다고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때 뭐 안두희가 백이사였다고 해서 그리고 뭐 자기는 뭐 김구 여전히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공산 주의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용납 못하겠다 뭐 이래 뭐 말이야 뭐 저거 한 거니까 저는 그래서 김구 암살만큼은 이승만 작품이라고 보고 실제로 범행 이후에 쭉 뭐 재판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고 그 여운형 암살 보면 그 한지근 같은 경우는 여운형이 암살 당하고 이제 한지근이 도주하는 거를 여운형 경호원이 뒤쫓아가니까 경찰이 한지근을 안 잡고 경호원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경찰은 또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지근을 못 보고 뭐 얘가 충분을 하니까 얘가 암살범인 줄 알고 그렇게 뭐 둘러댔겠지만 당시에 미군정청 하에서 그 경찰은 친일 문제 얘기할 때도 그렇겠지만 미군정 때도 말단 쪽은 뭐 거의 일제 밑에서 했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굉장히 통제 안 되는 조직이죠. 예. 이쪽 사람도 있고 저쪽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 사람들도 있고 복잡한 건데 실제로 뭐 이승만이나 한민당 쪽에서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거는 역시 임진 계열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다 신탁 통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까지. 그러니까 이 흔히 그렇잖아요. 충격적인 얘기인데 일단 송진우나 여운형, 장덕수 이 셋은 그러니까 정세 판단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극단주의 세력들이 결국은 이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민당이 가지고 있는 한민당도 결국 그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이제 이승만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런, 특히 여운형 같은 경우의 사망은 대단히 안타까운 손실이죠. 그가 이제 좌우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고 통합의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써 사실은 이제 이 극단적인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그때 보면 이승만의 입장이든 김구의 입장이든 뭐 한민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그 두려운 상대는 여운형이에요. 네. 정치적 라이벌로 치면 뭐 김구나 이승만에 대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좌우를 통틀어서. 예, 여운형이 제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뭐 속으로는 이승만도 패자를 좋고 김구도 좋고 불렀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운형 국내 기반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뭐 크게 크든 작든 어떤 공동 건준을 만들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설사 남한의 단독 정부가 된다 하더라도 선거를 해서 이승만이 다 그렇게 만약에 했다라면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운형이 제거되는 것은 그 둘에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연속된 암살의 최종 승자는 이승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권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남한에서 미군정인데
미군정이 실제 초기에 권준처럼 미군정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여운형이 아무리 잘나고 조직세가 있어도 그것도 총 들고 싸울 게 아닌 바에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좌우합작을 하면서 미군정이 힘을 실어주는 부분에서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사실상 여운형보다는 김규식에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지만 이 김규식이란 분이 그렇게 주도할 만한 이게 못 되거든요. 되게 선비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김규식은 일찌감치 그 3.1 독립운동 김일년 1919년 이전에 벌써 여운형에 의해서 신한청년당의 이름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여운형에 의해서 특사로 파리에 간 사람, 그러니까 오랜 돈독한 게 있어요. 성향은 다르지만. 그리고 김규식이 1920년 21년인가요? 그 모스크바에서 극동 피압방 민족 대회할 때도 참여를 해요. 그만큼 민족주의자긴 하지만 그 스펙트럼이 조금 있거든. 네. 그러니까 여운형하고는 굉장히 코드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안재홍, 김규식 이런 분들이 여운형하고 잘 맞을 수 있는. 여기에 힘이 실리면 힘의 균형이 확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여운형이 이제 반탁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여운형의 합작과 미군주의 여운형의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여운형이 이제 암살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근데 전 박사 김구 선생이 암살 배우라고 아니,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김구에 가장 큰 혐의를 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동안에 또 나온 여러 가지 증언이나 또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사실 우리가, 저는 누구든 신성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설령 김구라고 해도, 이게 성인권자가 아닌 바에야, 당연히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고, 김구에 대해서는 일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사람, 김구도 용모하게 화신이었나요? 그런 부분이 있죠.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이제 우리가 좀 할 거니까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